어릴 때부터 이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거야. 내가 이래는 째째한 나라 태어나가 죽는데 뭐가 슬프냐 이거야.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흥미로운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역사 속에 아주 흥미로운 인물들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책이군요. 네, 그 한국사 인물 산책이라고 네. 그 일본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현직 작가, 예.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 이현직 작가분이 우리 어떻게 보면 5,000년 역사의 주요 인물들을 두 권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일본 잡지에 연재한 건데 그걸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네. 상당히 번역이 잘 됐고 그리고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혁명화 시리즈, 반항화 시리즈 해가지고 네. 특히 이제 조선시대 때 세 명의 이제 반항화가 있죠. 백호 임재, 그리고 교산 허균, 그리고 바로 홍경래의 난으로 유명하죠. 네. 이 세 분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 세 분이 반항하라는 거예요? 예, 뭐 혁명화로 볼 수도 있고 반항화로도 볼 수 있는데 올해가 말의 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날뛰고 광야를 달리는 사람들인 거죠. 특히 우리나라 역사, 특히 이제 한민족 역사에 보면 이렇게 좀 호쾌하고 이 기존의 지배 질서를 그냥 한번 정말 새로운 질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생각과 행동을 했던 분이 좀 드문데 임재, 허균, 홍경래 이 세 분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단화적인 측면도 있고 기존 질서에 끊임없이 딴지를 걸고 반항을 하고 혁명을 꿈꿨다는 점에서 오늘 말의 해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선정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을지도 좀 궁금하기는 하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세 명의 우리 역사 속 사람들은 임재, 허균, 홍경래. 홍경래는 홍경래의 난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허균은 뭐 홍길동 전 그리고 조선시대 광해란 영화 보시면 아마 거기에 또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재 좀 약합니다. 임재는 백호 임재하면 혹시 국어 시간에 원생몽유록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원생몽유록 해가지고 한문 소설이죠. 꿈에서 저승에 갔는데 죽은 사육신의 혼령들하고 교제를 하는 거죠. 사육신들. 그래요. 사육신들을 아주 얼마나 충절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반대되는 이제 사육신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만 해도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백호 임재가 1549년에서 1587년 이제 사망한 사람인데 이 16세기에 결국 이 세조를 비판한 거잖아요. 세조를 감히.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저항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실제 우리 나이로는 39, 38에 그래요? 했죠. 근데 뭐 이렇게 형벌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울분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백호 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 유명합니다. 좀 에로틱한 시도 있고 제가 보면 조선 시대에 가장 에로틱한 시조하면 백호 임재의 시하고 송강정철의 시 이게 양대산맥이거든요. 뭐죠? 그래요? 어떤 시 있어요? 백호 임재가 이제 평양에 이제 부임을 합니다. 평양 기생하면 유명하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 기생은 평양 진주 기생, 진주 기생. 잘 아십니다. 네. 기생 쪽은 제가. 그 평양에서 한미모하는 한우라는 기생이 있어요. 한우. 찰한 비우, 참비라는 뜻이죠. 그 기생에게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북천이 맑다 크늘 우장 없이 길을 나니. 그러니까 하늘이 맑다 해가지고 그 비옷 안 입고 길을 나섰는데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 온다. 산에는 눈이 내리고 들에는 찬비가 내린다. 찬비 한우잖아요. 이걸 딱 이제 우리가 말장난하는 겁니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잘까 하노라. 자, 찬비를 맞았단 말이죠. 찬비를 맞으니까 얼게 되잖아요. 몸이 벌벌벌 뜬다. 이런 뜻은 표면적이고 찬비를 맞았으니 오늘 너 한우를 만났지 않느냐. 한우가 찬비잖아요. 너를 만났으니 얼어잘까 한다. 얼다. 어우르다. 남녀가 같이 몸을 섞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 오늘 너 만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한번 뜨거운 밤을 보내자. 이런 식을 딱 그러니까 한우가 답시를 합니다. 뭐 재미가 나오겠네 여기. 어이 얼어 자는 거 무슨 일로 얼어 자는 거 왜 춥게 얼어 잡니까? 왜 무슨 일로 춥게 그 비 맞고 얼어서 잡니까? 이런 뜻도 되고 어찌해서 서로 어울려서 잡니까? 무슨 일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잡니까? 원앙침 비치금을 어디 두고 얼어 자는고. 원앙침은 원앙 베개, 그리고 비치금은 비치 이불. 아주 이제
한마디 말해서 오늘 스위트룸을 두고 왜 얼어서 자느냐 뜻도 되고 오늘 여기서 한번 원앙침 피치금을 두고 한번 우리 어울려보자 이런 뜻도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더욱 덥게 자리라. 오늘 너가 나를 한우를 만났으니까 뜨겁게 한번 가보자. 뜨겁게 가보자. 그래서 이 임재가 한우와 나눈 이 시가 아주 에로틱하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에로틱한 더 노골적인 시가 네. 송강정철이 진옥이라는 기생에게 준 시가 있죠. 예. 네. 송강정철이 진옥이라는 기생을 만나가지고 이제 흔히 말로 머리를 올려줬다라고 하는데 그때 진옥이 나이가 10살을 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나중에 정철이 귀향을 가게 되었는데 진옥이 자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때 송강정철이 딱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옥이라 하거늘 번옥이라 여겼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옥이 옥이잖아요. 옥구슬 할 때 옥이라고 하더라도 번옥 우리 말하는 자복 정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진옥이 맞구나. 정말 진짜 백이 너 옥이 맞구나. 정말 예쁘구나. 그래서 송강정철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내게 살송곳 있으니 뚫어볼까 하노라. 네. 뭐 이건 잘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노골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옥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또 진옥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철이라 크늘 섭철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송강정철 아주 철하면 단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철은 철이라 해도 막 그냥 허접한 철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정철일시 분명하다. 진짜 철이구나. 바른 철이 분명하구나. 내게 골풀무 있으니 녹여볼까 하노라. 이렇게 골풀무 있으니 녹여볼까 하노라. 풀무라는 건 본래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제 불을 떼는 건데 골풀무라는 거는 결국 철이 들어오면 녹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선의 양대 에로틱한 시조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임재가 이제 전라도 나주에서 1549년에 태어났는데 집안도 좋아요. 아버지가 절도사 아주 높은 관직이죠. 네. 임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또 아주 천재죠. 근데 천재인데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학자가 성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애가 똘똘하니까 야 너는 어느 가문의 자제냐 보통 그런 대학자가 물으면 아유 뭐 당장 이제 이 사람 눈에 잘 들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출세해야지 생각하는데 아유 저는 그냥 이름 없는 평민의 자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란 말이죠. 별로 막 그냥 시큰둥한 거죠. 네. 어릴 때부터 좀 뭔가 누군가가 권위 있는 학자다, 높은 벼슬이 있다 이런 거를 시큰둥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살 때 아까 말씀드린 원생 몽유록을 지은 거죠. 그래서 주인공 원생이 꿈속에 저승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육신하고 친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조의 흉악함 이런 걸 막 비판하는 거죠. 하여튼 이때도 그렇고 옛날에 그 무슨 누구냐 서양의 하여튼 누구도 저 지옥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다 꿈 얘기를 빌어서 그렇게 해야지 안전하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을 그렇습니다. 마련하는 거죠. 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야죠. 네. 사실 뭐 그 당시가 이제 사육신도 뭐 기본적으로 보면 어떻든 유교적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충신은 불사이군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삶하고는 좀 상관없는 그들만의 권력 투쟁일 수 있는데 어떻든 유교에서는 충신이 자기가 모신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들이 조선 사회는 기본적으로 유교 사회니까 나중에 갈수록 이제 떠받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때 이제 임재가 섰던 거는 단순한 이제 충신의 어떤 그 기상을 기념하기보다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비열한 짓이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왕과 귀족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과 정인지, 한명회 그리고 신숙주 일파가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성산문을 위주로 한 사육신들이 단종을 포기하려다가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사형시키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전날까지 자기 동지잖아요. 특히 신숙주 같은 경우는 성산문하고 정말 같은 고시 동기란 말이죠. 우리 치면 수석은 성산문, 차석은 신숙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어제까지 자기 동료고 선후배고 이런데 저 사람의 부인을 내 첩으로 달라. 저 사람의 딸을 내 첩으로 달라. 저 사람의 부인을 내 종으로 달라. 이런 정도까지 일어났단 말이죠. 그건 아무리 그 사회의 어떤 그 당시 반역죄라 하더라도 이건 좀 정도를 넘었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흉악했다라는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존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이 아주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과거를 합격하고 나서 관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관료라고 할 때는 출세를 하려면 프로토콜, 격식을 지키고 그 딱 절차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틀의 메인 인물이 아닌 거죠. 자, 평안도 도사로 부임을 하는 거예요. 도사도 높거든요. 종옥품 벼슬인데 평양 감사하면 그 다음 가는 상당히 높은 벼슬이에요. 근데 가야 되면 평양을 가려면 한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개성을 거쳤단 말이죠. 개성에 거치면서 황진이 무덤에 간 거예요.
왕전의 무덤에 가가지고 또 유명한 시조죠.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가 누웠는가. 자, 푸른푸른 이 골짜기 우거졌는데 여기 당신 자고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가? 그 고운 얼굴, 그 굵어스름한 얼굴은 어디에 사라지고 이제 백골만 묻혀 있는가? 잔 잡고 술잔을 탁 하나 잡고 고난리가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이 낭만적이죠, 그죠? 네, 그 시는 좀 들어본 것 같네요. 예. 네, 홍한 어디 가고 백골만 묻혔는가? 묻혔는가. 잔 잡고 고난리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나라의 지엄한 음영을 받고 지방에 관리로 부임하러 가는 사람이 기생 술집에 가가지고 그 기생 무덤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기념하고 당장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게 지금 불경스러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딱 행동하니까 바로 조정해서 도착하자마자 소환을 시키고 있어요. 가자마자. 네. 네. 근데 소환을 했는데 이거 또 자리는 또 좋은 자리죠. 좌천성 승진 비슷하게. 그래서 또 정오픈 벼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벼슬로 승진하는데 문제는 당시가 이제 동인과 서인의 당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매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어느 진영에도 난 쓰기가 싫다 이거죠. 자유주의자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은 너 동인에 쓸래 서인에 쓸래 이거 난 못하겠다 이거. 둘 다 나쁜 놈들 같다. 둘 다 자기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너 색깔을 분명히 해. 너 진영을 분명히 해. 이런 사람이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보은 속리산에 들어가가지고 제야의 학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막 그냥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류 안 하고 은거해 있는 어떤 인사들하고만 교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은 완전 저거는 쏜 상놈 방탕아 취급하는 거죠. 저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국을 많이 떠돌아다녀요. 여행도 하고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저 함경도 평안도 국경지대까지 갔다가 거의 제주도까지 가고 전국을 진짜 다. 그 옛날에 여행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화도 많고 시도 많이 남깁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일화가 나중에 이제 보면 조광조 도학 정치를 하려다가 중종 때 결국 이제 사역을 받고 죽게 되는 조광조하고 김삿갓 이런 일화들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후대 사람들이 자기 뜻을 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화가 비슷한 일화를 계속 쓰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출할 때 한쪽 발에는 가죽신을 신고 한쪽 발에는 집신을 신었거든요. 한쪽 발에는 가죽신, 한쪽 발에 집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신으면 어떡합니까? 가죽신을 신든지 집신을 신어야죠 하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내 발이 왼쪽에 가죽신을 신었는데 왼쪽에 보는 사람은 내가 가죽신 신었다고 생각할 거고 오른쪽에서 내 집신을 본 사람은 내 집신 신었다고 생각하겠지. 누가 짝이 안 맞는 신발 신고 있겠다고 생각하겠느냐라고 이제 막 자기가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앞쪽에서 보면 다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을 하자고 생각하니까 당파투쟁을 이제 비꼬았다는 거예요. 당파투쟁. 내가 가죽신 신으면 너 이제 동인이지, 집신 신으면 너 서인이지. 이런 걸 비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네. 예. 근데 이건 사실 조광조하고 같이 교류했던 갑바치라는 이제 가죽신 만드는 천민 이 일화하고 또 비슷해요. 조광조가 이제 결국은 도학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중종이 조광조를 버려가지고 결국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갑바치가 신발을 인편으로 보내요. 신발을 딱 열어보니까 가죽신 안 하고 집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조광조가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꼬장꼬장하게 당신 살았다 이거죠. 꼬장꼬장하게. 나는 무조건 가죽신이면 가죽신, 집신이면 집신 이렇게 하는데 선생이 한쪽 신을 가죽신 신고 한쪽을 집신 신으면 남들이 볼 때는 옆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넌 가죽신 신었겠거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집신 신었겠거니 이렇게 좀 흔히 말 융통성 있게 살아가면 됐는데 당신은 무조건 가죽이면 가죽, 집신이면 집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오늘날 이런 사단이 된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조광조는 그때 깨달았다라는 또 일화가 이건 믿거나 말거나 같습니다만 그런 거하고 일화가 똑같아요. 그런 식의 뜻을 펴지 못하고 결국은 좌절된 사람들에게 비슷한 일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소설을 좀 많이 썼습니다. 원생몽유도 있고 수성지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수성지? 예, 이게 보면 조선판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인사이드 아웃 있잖아요. 영화. 기쁨, 놀람, 슬픔 나오죠. 똑같아요. 그거를 인격화시켜갖고 어인체로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의 예지신 해가지고 각각의 인격체를 해가지고 막 그런 소설도 쓰고 또 서옥설이라고 서옥설 큰 지에 대한 재판하는 글을 썼거든요. 큰 지가 창고에 들어와가지고 식량을 훔쳐 먹다가 잡혔는데 그래서 재판을 딱 연단 말이죠. 창고의 신이 너희 놈 너지를 알렸다는데 이거는 내 탓이 아니고 저 식물 탓이다 동물 탓이다 해갖고 거의 한 80명 가까이를 80개의 존재를 끌어들인단 말이죠.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저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재판하는 창고의 신이 너는 정말 간악한 놈이구나.
너가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자꾸 무고한 다른 존재들을 끌어와가지고 저 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냐 해가 결국 사형을 시키는데 네. 이게 결국은 당시에 아주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재판 방식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권력자 양반들이 계속해서 그는 지처럼 나라의 어떤 곡식을 축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재판에 걸리면 끊임없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걸 이제 풍자를 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해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소설들을 많이 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선비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성리학자들은 정통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소설이란 거는 잡술로 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혹세무민한다고. 이 세상을 이게 속이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순동한다 해가지고 계속 비난받은 거죠. 근데 임제는 결국 38살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임종할 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남겨요. 내가 정말 이 세상 곳곳을 유람을 해보고 또 많은 공부를 해봤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자기 자신의 임금을 제라 칭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황제라 칭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일본도 뭐 자기들 천황이라 칭하고 이러는데 네네. 다만 우리나라만이 제라고 칭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 눈치를 봐야 되잖아. 이렇게 째째한 나라에 태어나 살았으니 어찌 죽는 것이 슬프겠는가. 내가 이런 째째한 나라 태어나가 죽는데 뭐가 슬프냐 이거야. 그러니 내가 죽는다고 해서 너희들은 결코 눈물 흘리지 마라. 하물며 장례식 때 고길랑 하지도 말아라. 이런 나라에 살다 죽었으니 난 기쁘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의 반역의 기미까지 엿보이는 매우 대담한 말하니까 제가 어디 듣기로는 나중에 후손들이 그 유언을 다 절대로 공개 안 하려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임제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떤 당쟁이 격화된 사회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 울분을 결국 이런 소설과 이런 것들로 작품을 남겼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고 있으면 강렬한 뭔가 재주도 있고 의욕도 있는데 이게 그걸 현실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에 나가가지고 내가 관료가 돼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 일본 영화인가요? 그 춤추는 대수사선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서 인상이 깊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뛰는 형사가 있고 경시청에서 높은 데서 많은 잘 나가는 관료들이 있잖아요. 커리어 관료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그 커리어 관료가 좀 현장의 형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가 어떻게든 간에 현장 형사들을 지원해 주려고 할 때 자꾸 이제 벽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그 현장 형사들이 하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그 윗사람한테. 그러니까 당신이 출세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당신이 출세를 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반드시 이 현장에 우리들의 고충과 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 주시오. 그러니까 당신은 출세하지 못하면 문제점은 영원히 개선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가진 거는 많은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것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임제 다음에 허균인 거죠. 교산 허균이죠. 네네. 그러니까 임제는 일단 현실 자체에 좀 만족을 영 못했고, 네. 예, 꿈은 좀 컸는데 그걸 도저히 실현할 만한 판이 안 만들어졌었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글이나 소설, 뭐 시 이런 걸로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런 분이었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네. 네. 바로 그렇게 정치적인 야심, 출세의 욕구를 버린 대신에 문학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학사를 아주 귀중하게 장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또 우리 역사를 아주 알차게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임제의 업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조선 왕조의 유교 이데올로기가 극심한 시절에도 이렇게 대담하고 이렇게 저항 정신이 있는 또 우리 선조가 있었다.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임제보다 2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바로 교산 허균입니다. 네. 1569년에 태어나가지고 1618년에 졸했죠. 그러니까 사실 뭐 허균도 나이가 뭐 그렇게 그죠. 오래 사신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허균하면 우리가 뭐 가장 알려진 게 홍길동전의 작가였죠. 네. 네네. 근데 이제 홍길동전의 작가고 집안이 정말 문제가 뛰어난 집안인 거죠. 정말 글 쓰는 재주가 아버지도 뭐 아주 높은 관료였고 아버지는 동인의 영수였어요. 파벌의 영수였고 큰형 작은형들이 아주 요즘 지금 다 장관급 이상을 네. 파워 장관, 그것도 실세 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자기 손이 누이가 그 유명한 중국에도 베스트셀러가 된 허난스런 그 시인 허난스런 우리 네네네. 조선의 양대 여류 시인하면 황진이와 허난스런을 꼽는데 허난스런 같은 경우는 한시로도 또 유명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임제, 백호 임제는 상대가 안 됩니다. 끊임없이 벼슬길 올랐다가 또 계속 파직당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네.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돼요. 반역 혐의로 우리가 흔히 아는 거열형에 처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지처참이라고 하는데
능지처참하고 거열형은 좀 다릅니다만 예. 거열형은 근데 거열형이죠. 우리가 흔히 그 영화 혈의 누에서 나오는 장면 있죠. 그러니까 사지에 다 묶어놓고 밧줄을 목하고 소가 네. 이렇게 끌고 가는. 소나 말이 끌고 가고 네. 온몸이 찢어지는. 맞습니다. 네.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반역죄 반역이 뭐 무조건이지. 뭐. 아휴.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흑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흑윤도 아버지가 경상도 관찰사 할 때 허엽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동인의 영수였어요. 이거 얼마나 힘이 셉니까? 영수라고 한다는 거는 요즘 치면 말 그대로 국민의힘 민주당 할 때 당대표. 당대표인 거예요. 네. 당대표인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힘센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흑윤이 1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은 큰형이 있고 또 둘째 형이 워낙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흑윤은 아무런 부담 없이 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흑윤이 자기 바로 손인 누이 헌안선원하고 같이 이제 워낙 글솜씨가 좋으니까 어릴 때부터 글을 시를 잘 적고 하니까 일종의 독선생을 모셔옵니다. 이달이라고 아주 그 당시에 시인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달이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이제 집안에 모셔옵니다. 가정교사로. 근데 문제는 이달이 서자예요. 첩의 자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별을 받은 거죠. 이렇게 글 잘 쓰고 학식이 있는데 출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만 마시면 한 번씩 광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울분. 그리고 세상을 막 저주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흑윤이 아니 우리 스승님이 한 번씩 왜 저럴까? 좀 신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승이 술이 깨고 나서 물어보잖아요. 스승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럼 이달이 쫙 설명하는 거죠. 흑윤이 어릴 때부터 이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을 좋아하고 이럴 때 선생님은 그대로 다 따라오고 싶은데 이 저렇게 좋은 선생님이 왜 이 사회가 제대로 인정을 안 해줄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의식 조금 심하게 말하면 증오심을 어릴 때부터 흑윤이야말로 그 사회가 지금 제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집안 출신이지만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 사회를 주도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집안이. 그런데 그 사회를 폭파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마치 유럽의 귀족들이 이 사회가 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귀족이고 프랑스 부르봉 왕가에 가장 신임을 받고 있지만 나는 이 사회를 없애버려야 된다. 내 가문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네. 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을 이제 앞두고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자기를 자상히 살펴줬던 둘째 형이 관직 생활을 하다가 해직되고 뭐 그러면서 금강산에 갔다가 유람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병사를 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친분이 참 형제간에 우애가 깊었던 헌안스런도 결혼생활 좀 불행했거든요. 네. 그 당시 조선시대 때 똑똑한 여인네들이 참 그 시댁생활 하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찍 요절하게 돼요. 26인가 요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 친하던 동기가 2명이나 죽게 되니까 너무나 비탄에 빠져갖고 아이고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 했는데 그럼에도 그의 생원시 합격을 해요. 천재는 천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원시 합격하고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생원이나 진사를 합쳐갖고 사마시라고 합니다. 여기에 합격하고 나면 이제 말 그대로 문과 시험, 과거 시험 할 때 문과 시험을 볼 자격을 줍니다. 네. 그러면 문과 시험이 초시, 복시, 전시 요 3개를 쳐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33명이에요. 네. 사실 참 힘든 과정입니다. 어떻든 그렇게 합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터지고 피난을 갔다가 임진왜란이 1590년에 터졌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한성을 소복하고 1594년에는 다시 과거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합니다. 근데 합격을 했는데 스승의 영향도 좀 받았고 또 이 사람도 이제 양반들의 이제 부패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제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관리라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안 하고 자기 마음은 가는 대로 행동하니까 처음에는 임용도 잘 못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자리 하나 주려도 애가 삐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형이 이제 워낙 이제 파워풀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형이 어떻든 힘을 써가지고 1597년에 황해도 도사로 임명됩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임명되는데 부임을 하러 가면서 아예 한성에서 서울에서부터 기생을 데려가는 거예요. 부임을 하는데 기생을 데려가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데려가서 또 숨겨둬요. 문제 될 것 같으니까. 그게 결국 고발장이 제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습니까? 다음에 또 바로 파직. 근데 또 다음에 또 공부는 잘했거든요. 문과급제자를 대상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중시라는 시험을 치는데 또 수석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더 높은 아주 중요한 벼슬, 조정의 중요 문서를 담당하는 관료로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또 근데 방탕한 생활하니까 또 1년도 안 돼야 또 해지. 네. 근데 이 이제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의 사유가 뭐냐면 흑윤의 집에 무례한들이 출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례한들이. 네. 누구냐면 흑윤이 서성이 서자고 이래가지고 참 이 서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자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다. 자기 또래들의 서자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서자로 지내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를 매도할 때 자기도 동감하게 되니까 권력자들 입장에서 아니 저놈은 왜 지가 잘 나가는 놈이 사회 불평 불만 문제라고 맨날 저 모여가지고 저렇게 모임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용인하기 힘들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글을 너무 잘 짓다 보니까 중국 사신들이 올 때마다 이 사람을 또 벼슬로 채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신이 그 정도 응대를 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되니까 흑윤만한 놈이 없어. 또 흑윤 불러요. 그래서 그러면 또 흑윤이 사신 접대를 멋지게 했다 해가지고 좋은 벼슬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막 놀다가 품위 손상해가 또 관직받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 그러니까 권력자 입장에서는 아니 자리는 주고 싶은데 맨날 그 서자들하고 서울들하고 노니까 이것들 진짜 저놈은 진짜 문제가 있는데 자꾸 서울들 저렇게 탄원서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도 벼슬자리 내주세요. 자꾸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게 권력을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불평불만 세력들이 자꾸 준동하는 거잖아요. 조용하게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기생집에 가서 술이나 먹고 조용하게 살면 되는데 왜 저놈들이 자꾸 안 그래 지금 벼슬자리가 줄어들어서 없는데 왜 자꾸 저놈들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자리를 달라 그래. 경쟁자만 늘어나게.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동지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은 같은 이제 뜻을 가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벼슬이 실어가지고 초에 묻힌 사람을 중국에서 중림칠연이라고 불렀잖아요. 자기들은 강변치루라고 불렀어요. 강변치루. 네. 강가에서 소강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강가에서 우리 막 세월을 낚는 7명의 벗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고 흑윤은 이제 거기 일종의 스폰서도 해주고 또 친구도 되어주고 이러면서 그때 만들어진 초안이 홍길동전이에요. 그래서 서자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바로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이게 바로 그 친구들이 너무 안 됐다 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최초 한글 소설이라고 했는데 요즘 뭐 슬공찬전이 이제 중종실록에도 나온다 한글 소설로. 그래서 이제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홍길동전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어쨌든 큰형이 여전히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1604년에 임진왜란 끝나고 황해도 소환군수로 임명이 되고 또 형이 이제 예조 판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균관의 교관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치면 서울대학 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명나라 사신 올 때마다 또 접대 잘해주고 사신들이 귀국에 내려오는 좋은 시를 좀 우리한테 좀 편집을 해가 달라.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대표적 시 830편을 모아가지고 딱 편집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누이 헌안선의 유고집을 딱 줬거든요. 그걸 갖고 명나라 사신들이 중국 가가지고 그걸 출판한 거예요. 근데 베스트셀러 된 거예요. 그때 정말 잘 팔렸어요. 헌안선의 시집이 그때 명나라의 선비들이 정말 뛰어난 시라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참 뛰어난 집인 거는 뭐 부인할 네, 수가 없는 부인할 것 수 같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면서 또 1607년에 너 진짜 공을 세웠다가 삼척 부사로 보냈는데 거기서는 또 관청 안에서 불상을 갖다 놓고 그 유교사에서 관청 안에 진짜 스님 부르고 자기가 승복 입고 자기가 남아미 탑을 노래 부르고 하니까 연부라고 하니까 바로 또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면 그 정도 천재기가 못 나왔겠지 뭐. 그렇게 글을 잘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워낙 이제 뭐 또 잘하니까 나중에는 형조 참이라는 아주 고관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전시시관, 사법고시 시험관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까지 높이 올라갔는데 이때 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해가 탄핵됩니다. 왜냐하면 친구하고 친척들을 합격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서자들 이제 좀 그런 계열들. 근데 결국 그래서 탄핵돼 버립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조 판사는 그 큰형도 죽게 되고 그다음 자기 친구들 있죠. 아까 강변치루. 네. 그 무리들이 권기를 도모한다는 거예요. 봉기를 한다.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모르는데 못 되면 이제 자기도 하루아침에 풍전등화의 운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강변치루들이 이 권기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그때 돈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조선 같은 정근대사에 가장 돈이 되는 건 쌀을 팔아야 되죠. 미곡상. 그리고 소금 장사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돈 되거든요. 요거를 차려갖고 돈을 벌어가 군자금으로 계속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기를 비축해요. 그 다음에 지방 부호를 협박해갖고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1970년대 난민전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네. 이 난민전에서 혁명자금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동아건설이죠. 동아그룹 그 회장 집을 강도를 해가지고 맞아. 그런 일이 잡혔죠.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김남주 시인 돌아가셨습니다만 시인이 어떻게 도둑 강도질을 하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었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상인들을 유혹해가지고 금품을 빼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합니다. 자, 그런 이 사람들이 1608년에 선조가 죽고 나서 이제 죽군이
그러니까 중국 사신이 오잖아요. 그때 무력 쿠데타를 한번 일으키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모여가지고 거사를 연기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 1612년에 파벌 싸움이 심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광해군 때 소북, 대북 뭐 여러 싸움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파벌 싸움을 이용해서 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이 파벌 싸움이 너무 심하게 진행돼가지고 뭐 대북이 소북을 바로 잡아갖고 100명을 살해해버린 바람에 너무 큰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기회를 또 못 잡았어요. 그래서 1613년에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우리 힘 좀 쓰는 장사 300명을 모아가지고 궁궐을 점령해가지고 정권을 탈취하겠다 이 계획을 세웠는데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을 늦출 수 없다고 했는데 4월 달에 요 바로 일당 일행 중에 박응스라는 사람이 상인을 습격하다가 네. 이제 관원에 붙잡힌 거예요. 그게 붙잡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고문을 당하면서 다 풀어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누가 이제 그 정보를 알게 됐냐면 당시 이제 정세를 주도하던 인물이 대북파의 이이첨이라는 영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또 요즘은 간신배에 전향하면 이이첨을 많이 들거든요. 그 이이첨이 대북파의 영수였는데 본래 허균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네. 근데 어떻든 이이첨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고문 끝에 실토를 한 박응수를 살살살 꼬시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너 정직하게 말 다 하면 다 살려줄게. 너희 일당들 몇 명 살려줄 테니까 다 부러워해가지고 모든 것 자백을 다 받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이첨이 요걸 가지고 큰 조직 사건을 만듭니다. 프레임업을 합니다. 조작을 합니다. 요걸 가지고 그 당시 대북파의 가장 큰 정적이 임목대비예요. 말 그대로 선조가 마지막에 이제 결국 네, 결혼한 네, 네, 임목대비. 광해군으로 치면 광해군의 엄마가 되는 거죠. 근데 임목대비가 그때 영창대군하고 이제 정명공주를 두고 있는데 네. 임목대비를 어떻게든 날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강변치루의 이 일당들하고 임목대비하고 결탁한 것처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들이 지금 우리 강해군을 뒤엎으려 했다라는 식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혁명 조직을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프레임업 조작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래 다 잡혀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 잡혀간 자기 서자 친구들이 허균 이름은 아무도 안 부른 거예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와중에도 허균 이름은 아무도 안 부른 거예요. 그 허균은 살아난 거예요. 네네네. 근데 허균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 동지들은 다 죽어버렸고 그 와중에 자기 이름을 안 부렸단 말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동지들의 뜻을 내가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뭐 여러 가지 뭔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허균은 어떻게 됐냐면 이이첨을 찾아갑니다. 바로 자기 동지들을 죽인 원수 이이첨을 찾아가가지고 관직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이첨이 자기 동지를 죽인 원수인데 네. 원수를 찾아가가지고 자리 좀 하나 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되는 거죠. 그 이이첨은 아까 말씀드린 어릴 때부터 친구고 이러니까 이게 과연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동지들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일부러 범의 굴로 찾아갔다. 그 내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진짜 동지들 복수를 해야겠다. 내가 지금은 무릎을 꿇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이 비굴함을 한신이 과지옥이었습니까? 그 가락이 사이를 기어가는 그 치욕을 참아내면서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갔듯이 내가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이첨 입장에서는 허균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데리고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포용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적 제휴가 되었고 또 명나라의 사신으로도 갔다 옵니다. 네. 그 허균이. 그래서 그 공적으로 형조 판서, 법무부 장관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높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이이첨이 원하는 대로 허균이 이제 막 공격의 선봉장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까지 갔으니까 임목대비를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임목대비를 없애야 된다. 폐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임목대비는 자기 죽은 형 같은 파였거든요. 네. 그 죽은 동지들 사실 임목대비와 약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선비들 사이에서는 저 허균 저거 진짜 저 어떻게 저렇게 지조를 굽히고 조선은 충효의 사회인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이첨은 허균을 이용해가지고 정직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1118년에 임목대비는 대비칭호를 박탈당하고 서궁에 유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모살제의 죄를 광해군이 저질렀다 하잖습니까? 폐모, 어머니를 폐하고 살제,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정명공주. 우리 예전에 한번 화정이라는 드라마 했던 것 같은데. 화정? 네. 이연이라는 배우가 나오고 아. 그 화정입니다. 그게. 네. 그 화정이라는 게 정명공주가 쓴 글씨거든요. 그 글씨가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빛나는 정치를 해라 이거거든요. 화정. 그 유폐돼 갖고 몇십 년을 그 하면서 참은 거예요. 그 서해를 하면서 그걸 그 울분을 지켜갖고 결국. 네. 근데 문제는 허균이 너무 공을 세우다 보니까 이이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이첨의 핸들링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이첨 입장에서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완전 왕하고 직거래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이첨을 제끼려 버릴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이첨 입장에서는 이놈이
혹시 나하고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그 와중에 유학자들은 허균 타도에 막 상소문이나 이런 거 올리기 시작합니다. 허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그러니까 이첨 입장에서는 또 그죠. 야 이거 좋다. 이 허균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고 허균이 이제 내 입맛대로 안 움직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첨이 어떤 투작을 쓰냐면 허균을 이제 비난하는 사림들이나 관료들 다른 파벌들에게 정보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야 사실 말이야 허균이 옛날 그 서자들 영무하고 관련이 있어. 이런 정보를 살살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균이 절체절명의 이제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허균도 아니 광해군도 자기 전폭적 신뢰는 힘들고 이첨도 자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허균 같은 자유로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장사들 우리가 말하는 요즘 치면 그런 밤의 사람들 있잖아요. 음지의 사람들 건달들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제야 인사들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산 꼭대기에서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책의 작가의 견해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심리전 펼치면 어떻게 하냐면 남산에서 올라가서 선전선동을 시작합니다. 오랑캐와 여구가 쳐들어온답니다. 빨리 지금 피난 가야 됩니다. 한성 성내에 있다가 다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간 한성 사람들이 다 도망치는 거예요. 네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 이제 무장부대를 한성에 진입시켜가지고 새 정부를 세우려 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상적인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 우리 홍길동전에 나오는 나중에 율도국을 침략해서 결국 이제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겁니다만.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부하가 체포됩니다. 그래도 고문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발설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또 이첨이 딱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첨이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즘 우리 치면 검찰, 경찰, 수사기관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하냐면 이첨이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자기가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까 여러 개 엮어가지고 만들어갖고 자기 반대 세력을 다 죽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가지고 바로 내사를 진행해갖고 다 체포를 시킵니다. 체포를 시키고 허균도 체포를 시킵니다. 근데 허균한테는 아까처럼 또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아유 괜찮아. 다 네 억울한 건 내가 다 알고 있고 며칠만 고생하면 돼. 내가 지금 광해군하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며칠만 고생하면 되고 조용하게 있으면 돼. 이렇게 안심시켜놓고 나서 이제 왕하고 사람들한테는 이 허균 모든 이제 정황이 다 드러나고 증거가 나왔다. 이거 바로 능지처참 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중플레이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광해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당시에 보면. 아니 그 사람들 불러가고 한번 내가 국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한번 이야기나 듣고 필요 없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허균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부르면 또 얘가 어떤 투작을 부릴지 모릅니다. 바로 죽입시다. 그래서 결국 허균은 1618년 8월 24일 날 사형 당일날 사형 당하는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당일날 갑자기 감옥에 나오는데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은 거죠 거기서. 그래서 허균의 가족 중에 남자는 다 사형당합니다. 이게 연좌제잖아요. 다 사형당합니다. 다 사형당해버립니다. 조사도 못 받고 그냥 사형당해버리는 거예요. 재산은 다 몰소당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던 이첨도 5년 뒤에는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역적으로 처형당합니다. 허균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인조 반정하고 나면 이제 광해군 때 죽은 사람들 신원 이제 회복을 해주잖아요. 허균은 명예 회복이 안 돼요. 이 반역의 이거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모순된 생을 살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서승과 친구의 영향으로 동키호테적 이상을 꿈꿨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첨하고 손을 잡은 게 이게 완전히 정말 큰 실책이다 이거죠. 그러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손을 잡냐. 이거는 정치라는 것은 대중에 대한 메시지와 그땐 대중이 아니더라도 자기 정파에 대한 일관된 노선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말이야 너희들 모르는 큰 뜻이 있어. 내가 지금 말 다 할 수 없지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해서 정치는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큰 뜻이 있으니까 계획이 다 있다. 내 계획이 다 있다. 그렇게 움직이나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나의 꿈이 이런 거니까 너희들 같이 하자라고 해야지. 야 너희들 내만 따라와. 그러면 정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의 위에 사람들하고 손잡고 해가지고 내만 믿으면 너희들 다 잘 돼. 잘 되냐 이거죠. 다 끝나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 허균이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잘 엮었다면 허균이 죽더라도 그 노선을 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정치를 했겠지만 허균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허균이 죽으면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참 허균이 좀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 허균은 물론 이제 뭐 영화나 이런 걸로 이제 접할 때랑 또 실제로 역사에서 기록된 건 매우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진짜 천재는 천재인 것 같고 시대가 낳은 천재인 것 같고. 근데 허균이 기본적으로 이게 본능을 따랐던 사람인 게 유명한 이제 글이 하나 있는데 남녀의 정욕은 인간의 본능이요 예법에 따르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이라. 남녀 정욕 천냐. 그러니까 남녀 정욕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거죠. 음식 남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화 있잖아요. 음식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남녀 이게 서로 좋아하는 거는 그게 본능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법에 따른 것은 성인의 가르쳐. 그래도 예를 지켜야 돼. 근데 하늘이 성인보다 더 높지 않느냐. 맞잖아요. 하늘이 성인보다. 그러니까 나는 본능을 따르지 감히 성인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남녀의 정욕을 따르겠다. 이런 시를 쓴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았고, 근데 참 시를 많이 썼지만 아까 역적으로 몰린 바람에 많이 불타버렸죠. 참 이게 또 안타까워요. 진짜 이 사람 생각하니까 하나의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서자들끼리 막 몰려다니면서 네. 그 젊음을 불태웠잖아요. 네. 근데 자기 친구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약간 드라마로 만들면 너무 재밌을 이야기긴 바로 이런 거 비슷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죠. 그 흥선대원군도 젊은 시절에 파라코라 불렸거든요. 상가집게. 그러면서 건달들하고 놀았어요. 흔히 말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저 왕손이 저렇게가 큰 뜻을 가지고 결국 해가지고 자기가 딱 정권 잡은 다음에 그 건달들을 정보부 요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장안이라고 불렀어요. 천시, 하시, 장시, 안시 4명을 천하장안에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밑바닥 정보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10년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허균은 실패한 사람이고 흥선대원군은 성공한 사람. 허균의 이 이야기 알고 계셨어요? 요 스토리 네. 몰랐죠. 몰랐죠. 네. 그냥 뭐 홍길동전. 네, 그거밖에 이제 몰랐는데. 아는 게 별로 없지 뭐. 네. 네. 허균 네. 이야기 또 네. 들어봤고요. 네. 임재, 허균 그다음에 이제 홍경래인데 네. 와 홍경래 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임재는 글만 썼고 예. 허균은 좀 하려다가 실패했고 근데 이제 홍경래는 진짜 일으키는 거죠. 지금 우리 홍경래의 난 이야기 들으면 한 2시간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홍경래의 난도 난이지만 은하수의 난도 난이다. 그거 난이죠. 네,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네. 뭐부터 소개해드릴까요? 지금 뭐 양배추도 있고 레몬즙도 있고 할 텐데 양배추 스틱이 예. 엄청난 난입니다. 양배추 스틱은 요거는 진짜 요즘에 엄청 잘 팔린대요. 양배추 스틱이. 예. 이게 네. 위에도 좋지만 네. 맛도 있어서 그렇죠. 애들까지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뭐 건강식품 그 업계가 완전 이제 뒤집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레몬즙 같은 거는 우리 또 디톡스. 네. 디톡스 시장도 또 뒤집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네, 한우 시장도 소선당 한우. 한우로 뒤집어졌죠. 네. 네, 이제 설 선물 쪽은 그냥 은하수팜에서 네. 다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믿고 구매하시면 되니까. 천하통일이니까. 네. 네. 자, 은하수팜 네이버에서 은하수 팜을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저희 영상 아래 또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로 타고 들어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양배추, 레몬, 또 소고기, 홍삼 등등 우리 땅에서 나는 여러 좋은 제품들 직접 한번 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홍경래 난 한번 네. 가볼까요? 네, 홍경래야말로 이제 타고난 혁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1771년에 평안도 용강에서 출생했거든요. 예. 근데 본래 조선시대 때는 이제 관서 간북 지방을 되게 차별했어요. 관북은 함경도, 관서는 평안도 지방 이쪽 인재를 등용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 뭐 나중에 보면 조선시대 이제 과거 합격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경상도 안동 지역하고 저 평안도의 정주 지역입니다. 오산학교에 있었던 정주 지역인데, 네. 근데 어떻든 등용은 거의 안 했던 거죠. 그렇게 지역 차별이 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홍경래가 13살 때 이제 공부에 재주가 있어가지고 시를 지었는데, 이 시가 무시무시합니다. 진시황을 암살을 했다가 실패했던 현가 이야기를 듣고 지은 시 같은데, 추풍에 가을바람에 역수를 건너는 장사의 주먹으로, 현가의 주먹, 현가하고 그 보디가드 했던 장사가 같이 갔지 않습니까? 네. 가을바람에 역수를 건너는 장사의 주먹으로 멀건 대낮에 함양천자의 머리통을 갈기려 하네. 이 시를 지은 거예요. 내가 만약 그때 있었으면 그냥 백주 제낮에 그냥 진시황 함양천자 그냥 대가 머리통 한 방에 갈겨버릴 텐데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이 완전 13살이에요? 훈장님이 이 시를 보고 모골이 송연해진 거예요. 와, 이놈은 욕심을 갖고 있는 놈이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난 못 가르치겠다. 아버지가 돌려보냈던 거죠. 네.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이게 뭔가 스케일이 큽니다. 네. 막 포부도 엄청 크고 막 그 산과 바다 이런 것들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 벼슬길을 오르겠다 이 야심을 품고 입신양명의 뜻을 품고 이제 평양에 가가지고 향시 지방시험을 먼저 칩니다. 우리 지금 예비고사를 쳐야지 이제 서울 가서 한성 가서 이제 문과시험을 쳐야 되니까.
근데 1798년 평양에서 향시에 합격한 다음에 한성에 가가지고 사마시, 생원이나 진사가 되는 시험을 치는데 자기 생각에는 아주 우수한 답안을 제출했는데 낙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과거 시험장에 부정부패는 말도 못하거든요. 사람 데리고 들어가고 외신이 이제 답안 작성하게 하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자 그러니까 이제 차별의 벽에 부딪힌 거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본단 말이죠. 내가 양반 출신이지만 서북 사람이라고는 관직도 안 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그래도 과거 공정하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 평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되네. 이 실망과 분노가 이제 사회를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중국에 난리가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제도 이후 난리 난 거는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사람들이 대부분 난리를 다 일으켰어요. 예를 들어 당나라 말기 때 황소의 난 들어보셨죠? 네, 황소. 네, 네. 황소가 과거에 낙방 거사예요. 아 그래요? 낙방하고 나서 에이 들어온 세상 하면서 소금 장수 밀매하다가 우리 치면 밀무역 같은 거 세금 안 내고 하는 무자료 장사하다가 결국 네. 이제 난리를 일으켰고 명나라가 망할 때 이자성의 난으로 망하거든요. 네. 근데 이자성은 과거치가 떨어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자성의 핵심 참모도 있거든요. 머리서는 핵심 참모. 이양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과거 낙방 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고 뛰어난데 세상이 날 인정 안 해주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청나라 멸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태평천국의 날. 네네네. 그 홍수전이 과거 쳤다가 떨어지고 나서 완전히 열받아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천재라는 소리 들었는데 과거가 안 돼? 전복시키지 하도. 않으면 자기가 그러니까요. 나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미있는 게 그 지금은 뭐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있잖아요. 네. 80년대 후반에 운동원 출신만 대우그룹에 다 뽑았어요. 특채를 몇백 명. 아 뛰어난데 취업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못 사회에 이거 되면 나라를 혁명하듯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대기업 그때 대기업 취직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김우중 회장이 대기업 운동권만 특채를 해가 한 100몇십 명 해갖고 꽤 많이 뽑았어요.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체제 지배 세력들은 생각이 다른 거죠. 항상 그런 거에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진짜 이런 것들 과거를 했다가 이게 떨어졌다. 근데 내가 뛰어난데 이 부정부패로 떨어졌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자라는 동기를 가지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렇게 해서 홍경래가 시리를 달리기 위해서 전국을 방랑합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 방랑을 통해서 이 조선 팔도가 다 썩어 문드러졌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 관리들은 부정부패 타락하고 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이제 도체 또 우국지사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밤을 울분을 토로하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힘을 모읍시다. 이 논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때 진짜 보니까 뭐 외척들은 세도 정치가 돼가고 있죠. 한번 이 부패한 권력을 타도하고 백성을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줍시다. 이런 혁명적 사상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지를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떠돌이가 돈도 없는데 사람들을 모으고 신뢰를 얻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떠돌이인데 내가 돈도 없어. 그렇다고 장사하기도 그렇고. 그럼 뭔가를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네. 풍수지리를 공부합니다. 지관이 됩니다. 지관.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국의 루신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중국 역사를 쭉 살펴보면 유교 선비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학자도 다른 것도 안 좋아하고 중국에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벼슬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딱 좋아하는 한 부류의 직업이 있다 이거예요. 도사. 도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도탄들이 와갖고 탁 아이고 이 집안에 내가 좋은 집들을 잡아주겠다. 무덤을 잡아주겠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관이 돼가지고 쫙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래 그렇습니다. 이게 지관이 있잖아요. 혁명하고 연결되기 되게 좋아요. 우리 고려 인종 때 스님 무청? 묘청 스님. 예. 바로 묘청 스님도 풍수지리를 가지고 설경천정했죠. 예. 우리도 최근에 많았잖아요. 우리도 영산 청와대 다 기본적으로 동서고을 막론하고 이 풍수지리나 이런 뭔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은밀한 정보와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관이 돼가지고 또 의심도 안 사요. 돌아다니도 의심 안 사잖아요. 아 지관이라 갖고 내가 자, 풍수지리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 안 사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간노를 하다 보니까 조선팔도 어디를 가도 부자나 양반으로부터 극진한 대접받고 또 이 사람은 화술이 이제 뛰어나죠. 많이 돌아다니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알고 정보를 아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데 아주 유리해집니다. 네. 그래서 핵심 측근이 우군칙, 평안도 사람들이 대부분. 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평안도도 광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개발되면서 돈들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거든요. 인삼, 무역이다 여러 가지. 돈을 모으면 있잖아요. 반드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면 정치적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 이 돈을 더 지켜야 되고 더 불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파워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돈이 있으면 그다음 정치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근칙도 그런 사람이에요. 첩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인삼과 금강을 경리해 돈을 모았는데 이제 정치하면 하자. 이 홍경래 똑똑하네? 내가 밀어줄게. 그래서 측근이 되고 그 다음에 하급무관 출신인 이해저 이런 사람도 장사에 뛰더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급 관리해가지고 출세가 안 되니까 에이 돈이나 벌자 했는데 정권에 반감이 있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또 되고 또 광산 노동자 출신의 무술이 뛰어난 사람들 홍총각 김사영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동자와 자본가가 연대하는 거예요. 이 평안도라는 지역적 차별을 고려했고 야 우리 다 힘들잖아. 우리 평안도 평안이라 불렀거든요. 평안도 것들 평안 한이라는 건 산의 한자가 좀 낮춰보는 거예요. 평한. 네, 무례한 할 때 한자 쓰듯이. 평안도가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힘과 돈과 머리가 있다. 한번 해봅시다. 이래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를 넘어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도 만듭니다. 바로 압록강 넘어 만주족하고도 연락을 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봉기를 하면 당신들 같이 합류해달라. 이렇게 국제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딱 군사를 조직해서 일거에 봉기해갖고 단숨에 정권을 타도하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실제 가산, 평안도 가산 다복동에 군사기지를 마련합니다. 군사훈련을 사람들 모아가지고 군사훈련 실시하고 무기 군량을 비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마련하니까 평안도 일대 부자들을 다 설득해서 돈을 조달하고 밀무역, 그러니까 밀수하고 금강 개발하고 진짜 이러려면 사람을 있잖아요. 한 1000명 이렇게 훈련시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에 사람들 보내가 계속 이제 정보원들 보냅니다. 그래서 선전 선동하고 아전들 포섭합니다. 정보하고 그 다음에 한성 이런 데 가서 이제 우유 추면 경문들 찌라시를 막 뿌립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쫙 이 혁명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1811년 당시 평안도 일대 대흉작이 듭니다. 흉작이 되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이제 홍경래는 평서대원수다 이거죠. 평양 평자, 평안도 평자, 서쪽 지방이니까 한서. 대원수 딱 이름 내걸고 군인 1000명을 딱 해가지고 남진군 북진군 남진 북진해갖고 12월 18일 진격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 처음에는 근데 애초 계획은 12월 14일 날 평양에 결사대가 침입해가지고 화약을 해가 불을 질러가 불바다 만들어갖고 평양을 단숨에 먹으려 했는데 이게 그날따라 비하고 눈이 와가지고 화약이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평양 내에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게 실패로 돌아가고 또 사람들이 체포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획이 탄로나니까 할 수 없다. 그냥 지금 일단 이렇게 남진 북진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일 날 거사기를 했다가 이제 평양이 실패하면서 이틀 앞당겨가 거사를 했습니다. 법을 보면 이제 출정식 할 때 출사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전투 중 백성을 살상하면 안 되고 관가의 재물을 모두 몰수해서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주고 이걸 위반하면 농민군의 법에 따라 처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우리는 농민을 위한 농민의 군대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기세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막 초반에 가산 진격에서 가산성을 점령하고 곽산, 박천, 태천, 정주 이런 요지들을 다 점령하게 되고 청천강 이북 8개군을 한 방에 다 제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지를 다 장악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지방강 가운데 처형당한 사람도 있고 투항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때 바로 우리 그 유명한 김삿갓 할아버지 김병순이 선천 부사했는데 목숨 구걸하는 바람에 결국 나중에 김삿갓이 과거로 나가지 못하고 된 거죠. 할아버지가 목숨 구걸해가지고 그래 된 거죠. 자, 그래서 홍경래가 이제 경문을 박천 점령하는 경문을 공포합니다. 우리 관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나라를 지켜왔는데 조정의 양반들은 우리를 맨날 얕잡아보고 있다. 지금 국가의 정치가 간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지 마음대로 하고 도탄에 빠져 있고 지방 관리들은 우리 백성들을 소탈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관세 지방의 모든 호걸들이여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관서 사람들이여 권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관세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며칠 만에 한 7,0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완전 대부대가 되고 싸움하면 이기니까 사기가 충천해지는 거죠. 처음에 이제 한성에서 500명을 보냅니다. 500명을 보내가지고 반격을 시도했는데 초장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광군이 2,0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초장에 청천강 이북에 있지 말고 이 6,000~7,000명을 데리고 바로 남진을 해가지고 평양 개성을 쳐버리고 바로 한양을 공격했다면 야 이거 그때 조정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도 가능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워털로 전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워털로 전투에서 빅토르 2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비가 안 와가지고 나폴레옹의 대포가 잘 움직였다면 결국 우리가 이겼고 그러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나는데 냉정하게 보면 그때 이겼다고 하더라도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나폴레옹을 다시 또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그때 이겼다는 데 과연 그 역사의 흐름이 변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 또 하나가 그때 진 게 진 거냐 이거예요.
결국 워털루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군대, 러시아 군대, 프로이센 군대가 다 파리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보고 갔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보고 갔잖아요. 네. 그래 가서 러시아 가서 데카브리스트의 운동, 프랑스의 자유주의를 다 퍼뜨렸잖아요. 그럼 누가 이겼냐 이거예요, 사실은. 워털루에서 졌지만 전투에서 졌지만 전쟁에서 이긴 건 프랑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다 이거죠. 여기도 만약에 한성을 그때 격파했으면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글쎄 그게 과연 그랬을까라는 그건 의문이 들긴 하십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조정에서 2천 군사로 오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농민군은 기본적으로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기세가 오를 때는 들불처럼 올라가지만 한번 꺾이버리면 다 도망치거든요. 그 와중에 결국은 이제 수서에 몰리게 돼가지고 11월 18일 거병을 했다가 1월 중순 때면 이제 다 정주성에 들어가서 농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주성에 가서 광군은 포위를 하는 거죠. 정주성에 있는 농민군 2천, 광군은 8천. 1대 4예요. 네. 자 그렇게 장기 포위전 들어가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결국 거기서 굶어 죽는다 이거죠. 결국 이것들이 아무리 보급을 끊어놓으니까 이게 참 힘들잖아요. 계속 나와가지고 공격해도 안 돼요. 광군을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돌격전을 전개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결국 3월 23일 날은 부녀자 300명을 내보내요. 그리고 26일에는 나머지 부녀자와 노약자를 다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광군이 토항하는 자는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믿었죠. 자 그러면서 농민군이 완강히 제항하니까 정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화약 1,700건, 요즘 치면 1,155kg라고 하는데 네. 그걸 묻은 다음에 성 밑에 묻어가지고 성문 폭발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잖아요, 성벽이. 그 다음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제 홍경래는 총탄을 맞고 장렬히 전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넉 달의 그 진투전은 실패로 끝나고 농민군 2,000명은 이제 다 학살되는 거죠. 다 이게 죽어요? 결국 역사를 뒤흔든 대사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홍경래가 전국 조직을 만들고 국민 조직을 만들었죠. 각계각층을 다 보수했는데 그리고 실제 다복동에서 농민군을 양성했어요. 1,000명을. 진짜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대 흐름을 파악한 거는 그 당시 이제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 이걸 파악한 건 맞는데 여전히 여건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사실 홍경래에 낳은 이후로 이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1813년에는 제주도에 양재라는 사람이 홍경래에 심취해가지고 제주도의 차별을 구타하는 폭동을 일으켜요. 근데 일으키려다가 이제 사전에 또 누설대가 채용당하고 그 다음에 1901년에는 제주밀란 우리 영화도 있죠. 이재수의 난. 그 이재수의 난도 그런 그러니까 사실 크게 보면 계속 1816년, 17년 계속 전라도, 평안도 1826년 충청도, 청주에서도 홍경래가 살아있다. 홍경래가 다시 나온다. 이런 경문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계속 이게 끈이잖아요. 밀란의 어찌 보면 흐름을 이제 이분이 만드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시다시피 밀란들이 막 19세기 중반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들이 이 홍경래 난이 도화선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홍경래는 33살에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만 네. 홍경래의 그림자가 또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생적인 개혁하고 개조하려는 움직임들이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이게 네, 상당히 네. 무시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재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한국사 인물 산책에 예.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계신데 저희가 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네. 이런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한 한국사 인물 산책 네. 여기 이제 2권의 책으로 네. 되어 있는 거고요. 이은직 교수님 네, 작가님. 네. 작가님이 쓰신 책. 너무 재밌는데요. 네. 3명만 하기는 정말 아쉬울 정도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뭐 혹시 기억에 남는 궁금한 사람 있어요? 기억에 남는 궁금한 그러니까 뭐 사람? 이런 사람 좀 했으면 좋겠다 싶거나. 이 책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 나오죠. 네, 엄청 많아요. 네. 한번 볼까요? 홍범도도 나옵니다. 홍범도.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 우리 역사책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왕 위주로 좀 많이 네. 돼 있다 보니까 뭐 왕들 기억 많이 하실 텐데 여기에는 뭐 왕도 물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다양한 네. 이런 뭐 혁명가들. 네, 이 책은 시작이 우륵 선생 이런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가부터 시작해요. 솔거 이런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네네네. 네. 기존의 역사책이 좀 너무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흥미롭게 또 인물 위주로 네.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긴 할 텐데 네. 마무리하기 전에 또 우리 1kg 커피. 아, 네. 네. 또 인물과 또 잘 어울리는 커피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왜요? 1kg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네. 다른 작가님이 좀 사오신 커피를 마시고 있거든요. 제 건 1kg예요. 아, 그 안에 1kg예요? 네. 1kg 넣어서 먹어야죠. 아, 그렇군요. 네. 무슨 확실히 1kg가 맛있네요. 아니 그 다른 거 못 먹어요. 네, 굉장히 씁니다. 써. 아 이거 네.
1kg 커피가 최고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1kg 커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